자, 아토믹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자, 아토믹 스트럭처.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세상이 가장 펀더멘탈 파리클은 무엇이겠느냐를 궁금해하는 건 엔션 그리크 시대부터의 궁금증이었죠. 엔션 그리크 시대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 물, 불, 땅, 하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4 엘리먼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중에 그 철학자 중에 아주 사이언티픽한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데모크리투스인데, 데모크리투스는 깨지지 않는 아주 작은 그 파리클이 있고 그걸 아트무스라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이언티픽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1800년대 말 정도가 되면서 처음으로 사이언티픽하게 이 펀더멘탈 파리클에 대한 스트럭처, 아토믹 스트럭처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존 달턴이죠. 존 달턴은 이 세상은 펀더멘탈 파리클, 가장 작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유니폼 덴서티의 파리클이 존재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A라는 파리클과 B라는 파리클이 붙어서 C라는 애를 만들어내고, D하고 E가 붙어서 뭐 F라는 애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장 작은 레고 블럭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에이텀이라고 불렀어요. 데모크리투스가 사용했던 아트무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 에이텀이라는 말 자체가 A 플러스 톰이에요. 그릭 말에서 A라는 이 prefix가 갖는 의미가 not 이라는 의미고, 톰이라는 말이 컷이라는 의미예요. 그 머리 짧게 자른 여학생이 톰보이라고 불러줘요. 이게 머리 짧은 그걸 뜻하는 거고, 토모그래피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이렇게 CT 촬영이나 이런 거, 메디컬 이미징 중에 체스트 엑스레이 말고, 체스트 엑스레이는 이렇게 찍잖아. 이거 말고 이 인사이드 올건을 보여주는 것을 꼭 내가 여기를 이렇게 빡 잘랐을 때 그 크로스 섹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크로스 섹션, 컷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토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톰이라는 단어 자체가 컷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에이톰이라는 말 자체가 not cut,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unbreakable uniform density particle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턴이 애텀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빌리아드 볼 모델이라고 부르죠. 존 달턴이 활동을 했던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이때가 알키미스트들의 가장 마지막 시대예요. 알키미스트라는 게 뭐야? 매지션하고 비슷하게 그 원리보다는 피노미나적인 거로, 이거라 이러면 불 펑 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약간 현혹시키고, 알키미스트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키미스트는 그 당시에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아주 그 애니션트적인, 약간 좀 그 아직 덜 디벨롭트 된 그런 그 사이언트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이작 뉴턴도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알키미스트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였는데, 그 1800년대 초, 1700년대 말 이때가 알키미스트들이 많이 타락해서 많은 알키미스트들이 그 땅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레드 덩어리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골드로 바꿔줄게, 그러고선 사기치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레드랑 골드는 하나는 되게 샤이니하고 비싸고 레어하고, 하나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색깔이 다르지만 두 개는 무게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텍스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뭐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알키미스트들이 매직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뭐 카인드 오브 연구비를 달라. 그럼 돈을 받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놀고 막 좋은 거 사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며칠까지 만들어줄게 한 그날 밤 되면은 이렇게 레드에다가 골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놓고선 도망가고 그랬다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맨날 그 영주들은 그러지만 하여튼 골드로 만드는 걸 바꾸기만 하면 sounds like it will make it. 그래서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자꾸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맨날 속고 이렇게 당하고 하니까 존 달턴이 사이언티픽적으로 불가능하다. 얘들아, 속가서 자꾸 사기당하지 마라. 골드는 골드의 오운 애텀이 있고 레드는 레드의 오운 애텀이 있기 때문에 골드로 레드를 만들거나 레드로 골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발표를 했던 게 그 아토믹 시어리, 달턴의 아토믹 시어리고, 골드는 골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게 달턴이 사용한 애토믹 엘리먼트 테이블인데, 뭐 여기 보면은 징크라든지 카퍼라든지 사이언티픽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레터로 걔네들의 고유한 파티클이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죠. 존 달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피지시스트 뭐 아니면은 뭐 그 케미스트 이렇게 바이올로지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하는 사람은 그냥 다 과학하는 거고 그 사람이 곧 매스매티션이 되는 거고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존 달턴은 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컬러 블라인드를 달토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존 달턴이 스스로가 컬러 블라인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컬러 블라인드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컬러 블라인드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이언티픽하게 처음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달턴이고 그래서 그걸 달토니즘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죠.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나서 100년 조금 못되게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정도에 J.J. 탐슨이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캐소드 레이 튜브라는 걸 갖고 실험을 해요. 캐소드 레이 튜브는 J.J. 탐슨이 개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과학자라면 피직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갖고 놀 수 있는 아주 커먼한 그 experimental apparatus였는데 우연히 J.J. 탐슨이 그러니까 이 캐소드 레이 튜브라는 것은 여기에 한쪽을 캐소드 한쪽을 애노드라고 부르는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여기에 강한 전기를 걸면 캐소드 쪽에서 메탈에다가 메탈을 막 이렇게 때리면 메탈에서 빛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빛이 쫙 이렇게 샤이니한 빛이 그 라이트 라인이 쫙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런 베큐um 튜브를 안에는 베큐um 상태인 이런 베큐um 튜브를 우리가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부르는데 이 지나가는 빛이 그냥 빛인 줄 알았는데 J.J. 탐슨이 우연히 옆에 마그넷을 놨더니 요 빛이 이렇게 휘는 현상을 이렇게 발견해요. 만약에 저게 그냥 일반적인 빛이라면 자석에 의해서 절대 휠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휘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이거는 빛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빛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뭐야? 이게 뭘까? 그러고 J.J. 탐슨이 실험을 해요. 이쪽 타겟이 퓨어 메탈이야. 퓨어 메탈로 되어 있는 슬릿에다가 전기를 막 때렸더니 여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 그전엔 그냥 빛이라고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에너지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나오고 있다. 즉 차지를 갖고 매그넷에 의해서 이게 밴드 당한다는 건 차지가 있다는 뜻이고 차지가 있다라면 이건 파리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뭔가 파리클이 나오는데 여기다 내가 A라는 메탈을 놓고 해도 똑같은 파리클이 나오고 B라는 메탈을 놓고 해도 또 똑같은 애가 나오고 C라는 메탈을 해도 또 똑같은 애가 나오고 메탈의 종류를 계속 바꾸는데 여기서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건 이 똑같은 애가 이 메탈들을 이루고 있는 그거보다 작은 파리클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긴 A밖에 없어. A밖에 없는데 내가 A를 막 때렸더니 B가 나와. 그럼 B는 어디서 나와? A에서 나와. 그 얘기는 B가 A 안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A를 때려도 B가 나오고 C를 때려도 B가 나오고 D를 때려도 B가 나온다면 A, C, D를 공통적으로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B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J.J. 탐슨이 한 결론이고 실험을 해본 매그넷을 갖고 실험해 보는 결과 걔는 네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파리클이고 네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파리클이 공통적으로 모든 종류의 메탈에서 다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아무리 실험을 해도 파지르가 나오질 않아. 플러스가 튀어나오는 걸 아무리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J.J. 탐슨은 자기 실험의 결과의 컨클루전을 어떻게 냈냐면 파지르는 백그라운드야. 여기 전체적인 애텀에 파지르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에 군데군데 박혀있는 일렉트론들이 충격을 받으면 튕겨나온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푸딩에 플럼 박혀있듯이 아니면 번에 레이진이 박혀있듯이 해서 이걸 플럼 푸딩 모델 또는 레이진 번 모델이라고 부르고 파지리브는 전체 그 백그라운드를 이루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 거기에 작은 일렉트론들이 듬성듬성 박혀있다가 충격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킥아웃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모델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나오는데 어니스트 러더포드의 실험은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라는 것부터 뉴클리어스를 발견했다는 거, 플랜트 모델이라는 거 전부 다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 캐나다에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러더포드가 캐나다 대학인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러더포드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고 러더포드는 J.J. 탐슨, 좀 전에 얘기했던 J.J. 탐슨의 애제자예요. 대학원 생활을 거기서 했고 자기 슈퍼바이저, PhD를 준 슈퍼바이저가 그 J.J. 탐슨인데 러더포드가
그 박사를 끝내고서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끝냈을 때 영국 내에서 잡을 잡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J.J. 탐슨이 저 멀리 캐나다라는 나라의 몬트리올에 그 연락 춥긴 한데 거기가 돈을 많이 준다니까 거기 가서 잠깐 연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 자리 생기는 대로 너를 부를게. 이렇게 한 거죠. 러더포드는 다른 방법도 없고 또 J.J. 탐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갈게. 다시 나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이제 간 거야. 가서 몬트리올에 가서 실험을 해서 거기서 실험한 결과로 나중에 꼭 그것뿐만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쌓인 실험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 러더포드가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가 사이언스에서도 배웠던 알파 파리클 뭐 이런 건 레디오 액티비티 배우면서 알파 파리클, 베타 파리클 이런 거 배웠잖아. 거기서 이 알파 파리클, 베타 파리클 얘네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러더포드예요. 그 실험을 한 게 바로 맥길에서 한 거고. 그래서 러더포드가 거기서 이렇게 알파 파리클 이런 걸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 4년 있다가 이 J.J. 탐슨이 부르죠. 야, 자리 났다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다시 영국으로 튀어요. 그래서 실제 맥길에서 오랫동안 실험을 한 건 아닌데 그곳에서 실험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 러더포드의 실험에 많은 자료들의 그 밑받침이 됐고, 그래서 그 맥길에서의 생활을 러더포드도 무시하지 않고 중요해요. 그래서 맥길 대학에 가면은 맥길 그 물리학과에 가면은 러더포드 관이 있어요. 옛날에 러더포드가 썼던 방 자체를 그 뮤지엄처럼 해가지고 갖고 있는. 근데 뭐 내가 그 마스터를 맥길에서 했지만 나도 몇 번 가보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갔어요.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특히 퓨어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 러더포드가 알파 파리클, 베타 파리클이라는 걸 처음 발견해.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 뭐 신문 기자라든지 일반적인 과학 그냥 피직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피직스를 할 때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이분 선생님이 뭐 뉴클리어 피직스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거 해서 어디다 써요? 그거 해서 어디다 써요?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해요? 우린 뭐 어디다 쓰려고 한 건 아니거든. 사실 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면 또 난감해. 그러게요, 쓸 데가 전혀 없을까?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도 그럼 내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쓰면 그거에 의해서 또 페이퍼를 쓸 수 있고 논문을 낼 수 있고 하니까. 러더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러더포드도 처음에 그 알파 파리클, 베타 파리클 이런 거를 발견을 하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좋은 실험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스승인 J.J. 탐슨의 그 플럼 푸딩 모델, 그거는 일렉트론을 발견한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추론한 거지, 실제로 애텀을 안에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러더포드는 J.J. 탐슨의 플럼 푸딩 모델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주는데 알파 파리클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2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라는 걸 디자인하는데,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는 이쪽에 알파 에미터가 있어요. 알파 에미터라는 것은 알파 파리클을 에미팅하는 소스를 보통 레디움이나 아메리슘 같은 애를 쓰는데, 걔네들을 그 레드 쉴드 되어 있는데 집어넣고 레드 쉴드 되어 있는데 구멍 하나만 뻥 뚫어. 그럼 나머지는 레드가 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파리클이 못 나오고 그 구멍 뻥 뚫린 대로만 알파 파리클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그 알파 파리클을 골드 포일에 쌓여. 무지하게 얇은 골드 포일이고, 이 골드 포일에 맞추면 골드 포일을 맞고 이제 알파 파리클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이거를 보는 실험을 한 건데, 예상한 바로는 뭐였냐면, 자, 여기 애텀이 있다고 칩시다. 애텀이 있어. 애텀 안에 일렉트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때 그 러더포드가 사용한 골드를 빼더라도, 골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애텀을 얘기해도 일렉트론이라는 거는 겨우 몇 개? 겨우 100개 정도? 100개 남짓하게 있어요. 많아야. 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하나고, 100개 정도 하나 있는 그런 거고, 거기에 알파 파리클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비교해 보자고. 알파 파리클이라는 건 프로톤 2개와 뉴트론 2개가 붙어 있는 힐륨 뉴클리어스예요. 힐륨 뉴클리어스인데 요 프로톤 하나, 요 알파는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에서 4개야, 4개. 근데 그 중에 하나인 프로톤보다 일렉트론은 약 1800배 가벼워요. Which means this alpha particle은 about 4 times 1800 more massive than electron. 근데 이런 일렉트론들이 이 전체 공간에 겨우 한 100개 정도, 사이즈적으로 봤으면 이 어떤 그 일반적인 강의실 안에
먼지가 한 100개 정도 떠다니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쪽 끝에서 농구공 하나 이렇게 훅 던지고 있는 거야. 농구공이 알파 파리클. 그럼 이 알파 파리클이 훅 지나가는 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먼지 덩어리 하나를 맞고 이렇게 훅 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러더포드가 익스펙트 한 것은 대부분이 그냥 패싱 스루. 내가 뭘 던지든 어디다 던지든 간에 알파 파리클이 그냥 막 뚫고 지나간다라면 이것은 바로 JJ 탐슨의 모델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고안한 실험인데, 이 실험을 실제로 했더니 물론 대부분의 알파 파리클들은 그냥 패싱 스루예요. 그냥 뚫고 지나갔어. 여기가 스크린이고 여기 골드 애텀이 있는데 골드 애텀을 그냥 뚫고 막 지나간다. 근데 한 10,000개 정도의 알파 파리클에서 한 4개 정도의 알파 파리클이 뒤로 튕겨. 이 큰일 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미치겠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 빈 공간에 먼지 한 100개 떠 있는 데다가 내가 농구공을 던지고 있어. 10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좋아. 이 농구공이 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농구공에 가다가 중간에 무언가에 만나지도 않은데 갑자기 튕겨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 뭔가를 만났다는 얘기죠. 예. 근데 뉴클리어스, 알파 파리클은 뭐다? 파지리브 파리클이에요.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로 뭉쳐져 있는 파지리브 파리클이고, 우리가 사이언스에서 배웠듯이 like charge repel each other, opposite charge attract each other. 그래서 파지리브가 튕겨나왔다는 얘기는 이 애텀 내부에 얘를 튕길 수 있을 만한 파지리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0개 정도의 4개 정도라는 건 뭐냐면 이 골드 포일을 10,000개 정도의 지역으로 잘랐을 때 그 중에 4개 정도만 그 파지리브에서 막혀있다. 즉 매우 작은 파리클이. 그리고 지오메트리적인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at the center of the atom에 small positive particle이 must exist to repel alpha particle back to back. opposite direction을 저렇게 튕겨내려면 그런 아주 작은 파지리브 파리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고, 그걸 러더포드가 뉴클리어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뉴클리어스 안에는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어? 뉴클리어스 내부에는 프로톤과 뉴트론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 러더포드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물론 이후에 프로톤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는 것도 러더포드인데, 이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때에 대해서는 이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에 의해서 러더포드가 디스커버 한 거는 프로톤이나 뉴트론이 아니고 뉴클리어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해서 가운데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주변의 일렉트론들이 우리가 선 주변을 Earth, Mars 이런 애들이 이렇게 돌듯이 플래닛이 도는 것처럼 돌고 있다라고 해서 플래니터리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러더포드가 플래니터리 모델을 얘기하자마자 독일에 있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플랑크라는 사람이 야,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바로 그 반박을 해요. 원래 영국하고 독일은 막 그 과학계에서도 무지하게 싸우는 애들인데, 이 플랑크가 야, 그게 네 실험은 맞다고 쳐. 근데 여기 플러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돌아.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어트랙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스파이럴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야 돼. 끌려 들어가서 꼬라 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뱅글뱅글 도는 이런 플라니터리 모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플랑크가 막 쏘아 본 거야. 물론 초등학생 몰라. 무지하게 어려운 계산이에요. 이 계산하려면. 플랑크가 그걸 계산했다고. 러더포드도 할 말은 없어. 왜? 맞는 얘기야. 그리고 내 실험은 이런데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닐스 보어라는 친구가 나와요. 닐스 보어는 덴마크 출신이에요. 덴마크 출신인데 케빈디시, 영국에 있는 케빈디시 연구소에 하여돼 가지고 넘어왔을 때 맨 처음에 자기 그 공부의 롤 모델은 JJ 탐슨이에요. 아까 플럼 푸딩 모델을 만들었던 JJ 탐슨이고, 그래서 JJ 탐슨을 찾아가. 나 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JJ 탐슨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리 가. 난 너랑 안 해. 이렇게 한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 연구의 내용이 JJ 탐슨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달랐고, 두 번째는 이 영어가 짧아. 닐스 보어가 덴마크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케빈디시 연구소 자체에서 거의 뭐 분리 아닌 분리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유일하게 닐스 보어를 챙겨줬던 사람이 러더포드예요. 뭐 이건 어디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봤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선생님도 유학을 했으니까
느낌이 뭐냐면 러더포드가 맥길에서 혼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때 이 유학은 지금의 생각하는 유학하고 달라요. 배 타고 한 달, 두 달 오는 거야. 배 타고 한 달, 두 달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뭐 영국에 있는 가족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봤자 편지 한 통 쓰면 그것도 한 달 뒤에 답장 오고 이런 생활을 하던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덴마크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이런 그 보호에 대해서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러더포드가 닐스 보우를 그렇게 잘 챙겨줬고, 닐스 보우는 그게 이제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하고 많은 연구를 같이 했어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둘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많은 연구를 같이 했고, 그 와중에 그 플랑크가 플래니터리 모델을 공격했을 때 닐스 보어가 수학적으로 반격을 해줘요. 닐스 보어가 그래 수학적으로 플래니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러더포드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다. 러더포드의 이야기처럼 플래니터리 모델을 돌긴 도는데 아무데나 도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파이나이트한 에너지 레벨, 에너지 쉘 또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치에서만 돈다라면 안정하게 도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닌데 살짝 조금 어디셔널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수학 빼고 뉴클리어스를 기준에 두고 일렉트론이 돌 때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에요.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은 이렇게 웨이브처럼 움직인다고. 이렇게 웨이브처럼 움직이는데 여기서 출발한 웨이브가 한 바퀴를 돌아서 왔을 때 웨이브가 양끝이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뭐겠어? 앞에 있는 웨이브를 서로 막 캔슬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만 가도 자기가 자기 웨이브에 의해서 캔슬돼요. 파도가 두 개가 치는데 서로 이게 페이지가 안 맞으면 두 개 파도가 이렇게 치면 둘이서 같이 막 커지는데 이쪽 파도가 이렇고 이쪽 파도가 이게 안 맞으면 서로 그냥 없어지잖아. 동생 근에 이렇게 스윙 밀어주는데 스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맞춰서 밀지 않고 스윙이 갈라 그러는데 잡아당기고 올라 그러는데 밀고 그럼 뭐야? 그네가 멈춰버리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웨이브가 정확하게 한 마디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웨이브 랭스라고 그러는데 요 웨이브 랭스라는 거리에 정확하게 요 서컴퍼런스가 인티저 멀티플이 되면 그러면 쭉 따라서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만나겠지. 그럼 이게 다시 그걸 타고 그네가 왔을 때 코인스 정확하게 밀어주고 이렇게 돼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 웨이브 형태의 트래블링을 계속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일렉트론의 온 웨이브랭스의 인티저 멀티플스가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파이나이트한 에너지 레벨이고 거기에서는 이 일렉트론이 올비링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 닐스 보어죠. 이게 1910년대까지 이야기예요. 이 이후에도 이제 퀀텀 미케닉스라는 게 들어오면서 원자의 모델은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고, 물론 이제는 프로톤과 뉴트론 이런 애들도 펀더멘탈한 파리클이 아니고 그 안에는 쿼크나 글루온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게 발전되어 있는 게 현대의 모던 피직스인데,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요 닐스 보어까지의 모델이 되고, 요걸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존 달턴, 이게 약 100년 정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00년의 이야기를 한 표에 담았으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자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자면 존 달턴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모델, unbreakable atom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atom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걸 빌리아드 볼 모델이라고 했고, J.J. 탐슨은 캐소드 레이 튜브 갖고 놀다가 일렉트론을 발견했고,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 걸 발견한 이상 모델을 플럼 푸딩 모델로 바꿀 수밖에 없었으며, 러더포드는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에 통해서 그 알파 파리클이 밤바딩 하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중심에 small dense positive particle which is nucleus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디스커버 했고, 이에 의해서 플래니터리 모델을 냈는데, 수학적인 코렉션에 의해서 닐스 보어가 파이나이트한 에너지 레벨, 즉 에너지 쉘만이 가능하고 그곳에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올빗 모델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닐스 보어는 1900년대에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면서 싸움 끝에 닐스 보어에 의해서 퀀텀 미케닉스라는 게 출발해요. 퀀텀 미케닉스라는 출발할 때 아인슈타인은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반대했어요. God never play dice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즉,
퀀텀 미케닉스라는 건 모든 게 probability거든. 이런 probability를 갖고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클래시컬 미케닉스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 다다. 그 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였는데 그 1900년대 초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더 이상 클래시컬 미케닉스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두 파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가 보어파고 하나가 아인슈타인 파였는데 보어는 약간 또라이 기질을 갖고 있는 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대학교 시절에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 교수가 이 바로미터 그 atmospheric pressure를 재는 기압을 재는 바로미터를 주고 이 바로미터로 이 height of building, measure the height of building by using this barometer 라는 문제를 냈는데 답은 당연해. 답은 obvious예요. 그 당시에 그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 바로미터를 갖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atmospheric pressure를 재면 이게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잖아.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셔가 줄어들듯이 이 바로미터로 내려간 그 프레셔를 재서 그만큼 C 레벨로부터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해서 빌딩의 하이트를 잰다라는 이야기인데 빤히 알지. 빤히 아는데 닐스 보어는 그렇게 빤한 대답을 하기가 싫었어. 그게 짜증나는 거야. 약간 튀는 거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바로미터에다가 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줄 길이를 재면 빌딩의 하이트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는 열받지. 틀렸다고 그랬어. 찾아갔어. 이거 왜 틀려? By using barometer, I can measure the building with this one. Okay? If you want, then I can show it. 옆에서 교수도 딱히 할 말은 없어. 왜 틀리진 않잖아. 맞는 얘기잖아.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디파트먼트의 딘이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answer within 6 minutes with physical fundamental principles. using fundamental physical principle. 그냥 줄 내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피지컬적인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스틸 닐스 보어는 이런 대답을 그렇게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싫어. 거기까지 왔어. 열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okay, then just drop the barometer from the top of the building and measure the time for the free falling principle. Okay? And from that time we can calculate the height of the building, which is perfect answer for the kinematics. 맞는 답이야. 어떻게? 점수 줘야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신기하기 시작한 거야. 신기한 거. 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이때 닐스 보어가 한 대여섯 개, 다섯 여섯 개 정도의 답을 막 던졌대요. 그 기압을, 프레셔를 재는 거는 무조건 얘기 안 하고 그 외에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얘를 쭉 줄을 내려서 땅에 날 때까지 내린 다음에 이걸 스윙시켜요. 이렇게 펜듈럼을 시켜요. 이 펜듈럼이 왔다 갔다 하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피어리어드는 무조건 줄의 길이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이건 밥의 그 펜듈럼의 매스도 관련 없고, 얼마나 들어 올렸냐 이런 앰플리튜드하고도 관련 없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스윙하는 이 펜듈럼의 피어리어드는 only length of the string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스윙시켜서 랭스를 재고 그걸로 빌딩의 하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한 얘기들만 한 거야. 전부 다 맞는 얘기로. 그래서 점수를 되게 잘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자기 자서전 바이오그래피에다가 닐스 보어가 쓰기로는 자기가 내놓은 답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답은 바로미터 비싼 거니까 바로미터를 건물 관리인한테 주고 선물로 주고 설계도를 받아온다. 이게 자기가 낸 답 중에 자기가 제일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답이라고. 이게 아마 닐스 보어가 그 노벨상 받고 나중에 어떤 그 스피치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약간 좀 깨는 사람이야. 이게 뭘 가져오냐면, 이런 것, 그 배경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지금 현재 그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더 이상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1900년대 초의 피직스의 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닐스 보어는 안 돼? 그럼 버려. 새로 찾자. 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일을 새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라는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말을 상상도 할 수 없는 probability,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하겠다 라고 나가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이미 conservative, 야 이거 옛날 거 이 중요한 걸 버리면 어떡해. 버리면 안 돼. 우리가 요거를 뭐 이렇게 좀 에디팅, 모디파이 하는 정도로 가보자 하는 쪽에 싸움이 붙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보어가 이겼어요. 그래서 보어의 퀀텀 미케닉스가 현재 피직스를, 현재 이 네이처를
설명하는 피직스의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퀀텀 미케닉스예요. 그래서 원자의 이 애톰의 스트럭처도 그 이후에 이 퀀텀 미케닉스의 설명으로 바뀌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애톰 스트럭처에 대한 클래시컬 미케닉스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